두 분 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강의? 저한테, 아니, 서울에서 오신 분. 아, 그러시고. 어, 어, 진보는 아까 제가 어때야 된다 그랬죠? 늘, 예, 늘 새롭고 흘러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진보당만이 갖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의 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애인의 성 하면요, 두 가지의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고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고정관념과 선입견, 또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깨야 되는 문제라 그냥 선입견 없이 들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안 보고 사람으로 보고, 또 남자와 여자, 또 성이 있는 존재, 성적인 욕구가 있는 존재, 이렇게 보면은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강의 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는 그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교육받은 그런 거, 또 살아오면서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기 위해서 장애평등 교육이 있는 건데, 성에 대한 편견도 오늘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성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다 버리시고 오늘 걸 새로 주입하시면 됩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이번에도 계속 하시는군요. 예, 저도 잘못했습니다. 손말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잘 맞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크게 하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도 계속 하시는군요. 제가 아까 자세랑 조금 달라져서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성하면요 대부분이 깊게까지 들어가진 않더라도 손잡고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손을 잡고 관계를 맺고 결혼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과정들, 또 아이 낳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시죠, 보편적으로. 그런데 장애인은 또 성은 거기서 출발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성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갖고 태어나는 그 자체가 성이에요. 남자나 여자 또는 중간적인 성도 있어요. 남녀의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섹슈얼리티라고 해서 문화를 추구하는, 내가 좋아하는 성, 남자, 여자 또는 어떤 자기 꾸미는 거, 생물학적인 성이 있고 태어나서의 문화적인 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성별을 알려주지 않을 때 지금은 알려주나요? 남녀가 지금 선호사상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남녀를 알려주지 않을 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분홍색 준비할까요? 파란색 준비할까요? 그러면 분홍색이 여자, 파란색이 남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현대 들어오면서 색깔이 나눠진 거고, 옛날엔 동화에서도 그냥 남녀 모두 흰색을 입혔다고 해요. 그래서 선입견이 없었는데 동화에서 또 남녀 어린아이나 뭐 어린이를 상징할 때 또 여자는 공주, 남자는 왕자 뭐 이런 식으로 상징화된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상품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이 상품화 때문에 많이 고정관념이 심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예전에 80년대에 3S 정책이라고 전두환이 했던 게 스포츠 스크린 섹스였어요. 그래서 자극적으로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뽕 시리즈 뭐 이런 게 있었고,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게 한창 유행할 때, 그럴 때 이제 터지셨어요? 그래서 성을 뭐 물레방아 도는 데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오늘 처음 듣거나 젊은 층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 이런 시대도 있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데 이쪽이랑 이쪽 반응이 좀 나뉘어져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쪽은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이쪽은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혹시 갈라앉으신 건 아니죠? 별로. 예, 예. 그냥 청년진보당이니까 앉으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지금 성에 대해서도 이제 좀 풀어지셨나 보네요, 몸이. 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그냥 우스갯으로 넘어가거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러니까 음지에서 얘기하거나 너무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성은 심각하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거예요. 농담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타고난 게 성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수자 하면요,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것만 상징하지만 그 소수자들 중에서 장애인도 성적 소수자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모든 게 소수자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진보당이 왜 소수냐? 적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숫자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수자 하면 장애인의 성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성이 있고 문화적인 성이 있고 또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것만이 성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싶어하고 화장하고 싶어하고 또 여자가 머리 짧게 깎고 싶어하고 운동 좋아하고 이런 것도 성 중에 하나예요. 내가 꼭 그런 성을 갖고 싶다, 바뀌고 싶다, 이것만이 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뭐 하리수나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게 그런 연예인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한때라도 남자도 나 화장해보고 싶다, 여자라도 뭐 격한 운동을 해보고 싶다라든지 머리 짧게 갖고 싶고 뭐 속옷도 안 입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장애 쪽의 성은 어릴 때 부모님, 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은 부모님, 전문가에 의해서 타의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장애인들은 연애나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을 인정하지 않아야 그게 이어지는 거겠죠. 결혼도 안 하고. 그래, 성에 대해서 몰라야 되고,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장애인을 책임져 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부모가 다 책임을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지적장애인이나 특히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은 성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부모님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장애가 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기 취급을 받아요. 걷지 못하고 제 손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 취급을 하다 보니까 몸이 크고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어린애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적장애인 분들이나 또 지체장애인 분들이 청소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욕구가 제일 왕성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때 성적인 욕구를 드러내면 그때서야 얘가 문제가 있구나. 얘가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 데서나 해결하거나 뭐 자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남자나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또는 지적장애 여성 지적장애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 우리가 덜컥 폭행을 당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성이 문제시돼요, 장애인들은. 그래서 성이 자연스러운 것, 이렇게 인식이 안 되고, 너는 몰라야 되고, 우리도 모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되고, 진보당이 앞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의 성을 일일이 당이나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각자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은 이 옷 갈아입는 거부터가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곽승용 동지라고 아시나요? 예. 그 곽승용 동지라고 여러 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이, 이거는 제가 그 페이스북에 부인이 소병일지를 쓰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라고 짐작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예, 그래서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러면 가족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병인을 쓰는데, 옷 갈아입을 때, 씻겨줄 때, 이럴 때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 페이스북에 투명일지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남이 도와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옷 갈아입혀주고 화장실 해주고 이런 거, 여자건 남자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남자를 당연히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가 도와줬어서, 예, 엄마 아빠 다 도와주셨어서 남의 도움을 받는 거에 익숙했었는데, 그분은 같은 여자, 같은 동성 연령대 비슷하더라도 남의 손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불편한 게 맞지, 이게 당연한 거지 내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옷을 갈아입을 때 그때부터 성이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구나. 환자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또 간병인이 됐든 활동지원사가 됐든 다 서로의 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또는 장애인 친구가 있건 또 비장애인 친구가 있건 누가 됐든지 성을 인식하고 해야 된다. 만나고 인정해줘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활동지원사가 생긴 지 지금 20년이 20년 정도 됐는데, 정착이 된 지 20년 좀 넘었는데, 초창기에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환자를 돌보는 건지 직업인지, 좀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건지 간병인인지가 애매해서 봉사와 직업의 중간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애기 다루도 타고 내가 결정도 해주고, 활동지원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빨래 세제를 넣는 것도 각자 다 취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넣냐, 뭘 넣냐, 이런 것도 활동지원사들 다 결정을 해줬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죠, 장애인들이. 거기에 성을 더해서, 이거는 활동지원, 여기 혹시 공공노조 연대 분 계시나요? 예, 많이 계시나요? 공공연대가 활동지원사도 포함되죠? 예, 그리고 간병인도 포함되고, 안 되나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포함이 되나요? 따로요? 그럼 활동지원사만? 노인?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활동지원사가, 특히나 활동지원사 분들이 처우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장애인이 많은 시간, 중증이면 그만큼의 시간에서 더해서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경증 장애인일 경우 시간이 좀 적으면 월급이 그만큼 적고, 그렇다고 직장을 옮기면 그 전에 경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한다고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활동 지원사가 드물어요. 더구나 젊은 층이 드물고 대부분 5, 6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이 많고요. 남녀 불문. 그러면 이분들이 젊은 장애인분들을 대할 때 더 아이처럼 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남자를 그 활동 지원을 할 경우가 많죠. 그럼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쟁이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부축해 주거나 이럴 때도 서로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장애인분들이 활동 지원은 들어서 옮기거나 또는 화장실을 도와주거나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남녀 성비가 안 맞으면 장애인분들이 남성일 경우 여성 활동 지원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 자립생활센터나 센터 소장님이나 이런 문제들은 쉬쉬하고 덮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활동 지원사에 대한 처우 문제, 성비 문제 이런 걸 다 고민하다 고려하고 성에 대한 문제가 한 번 터지면 심각해지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진보당에서 해야 될 일은 장애인 성에 대해서 국가가 어렸을 때부터 상담을 해주는 전문 상담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 누구나 어떤 장애가 됐든 수화 전달 그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적 능력 수준에 맞는 상담도 가능한 분이 계셔야 되고 그런 장애인 전문 상담소가 설치가 돼서 부모님도 상담하고 복지사도 상담하고 활동지원사도 상담하고 이래서 성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을 진보당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전종덕 의원님이 당선인 시절에 제가 장애인 푸른하우성이라는 장애인 성문화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것에 대한 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장애인의 성은 아직까지 의식주에서 벗어난 거다. 이해 문제다. 사치다. 이렇게 취급이 돼서 성이라는 고정관념인 거죠. 그러니까 성이 남녀가 즐기는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이 얼마나 그 장애인 속에 또 활동보전 속에 깊이 관여가 돼 있는지를 인식하신다면 우리 국가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센터에 지원받을 근거가 없어서 지인 후원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국가 지원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자립생활센터가 운영을 국가에서 활동지원사한테 시급을 주면 거기서 몇 퍼센트를 30%인가를 떼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대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물론 비장애인의 정해진 시급보다는 높게 책정은 돼 있어요. 하지만 그 30%를 깎다 보면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자립생활센터 소장님들도 이게 사설 운영인지 그러니까 장사인지 공적인 업무인지 좀 그 사이에 계시겠죠. 이 자립생활센터도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진보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운영이 된 게 위탁인 거죠. 정부에서 위탁이 그래서 자립생활센터가 운영이 된 게 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도 소장이 바뀌질 않아요. 20 몇 년 동안 계속 그 삶을 하고 있어요. 활동부자 월급. 두 분 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강의? 저한테, 아니, 서울에서 오신 분. 그러시고. 진보는 아까 제가 어때야 된다고 그랬죠? 늘 새롭고 흘러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진보당만이 갖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의 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애인의 성 하면요, 두 가지의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고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고정관념과 선입견, 또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깨야 되는 문제라 그냥 선입견 없이 들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안 보고 사람으로 보고, 또 남자와 여자, 또 성이 있는 존재, 성적인 욕구가 있는 존재, 이렇게 보면은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강의 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는 그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교육받은 그런 거, 또 살아오면서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기 위해서 장애평등 교육이 있는 건데, 성에 대한 편견도 오늘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성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다 버리시고 오늘 걸 새로 주입하시면 됩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이번에도 계속 하시는군요.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잘 보여줘야 되는데 잘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하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도 계속 하시는군요. 제가 아까 자세랑 조금 달라져서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성하면요 대부분이 깊게까지 들어가진 않더라도 손잡고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손을 잡고 관계를 맺고 결혼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과정들, 또 아이 낳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시죠, 보편적으로. 그런데 장애인은 또 성은 거기서 출발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성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갖고 태어나는 그 자체가 성이에요. 남자나 여자 또는 중간적인 성도 있어요. 남녀의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섹슈얼리티라고 해서 문화를 추구하는, 내가 좋아하는 성, 남자, 여자 또는 어떤 자기 꾸미는 거, 생물학적인 성이 있고 태어나서의 문화적인 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성별을 알려주지 않을 때 지금 알려주나요? 남녀가 지금 성형사상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남녀를 알려주지 않을 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분홍색 준비할까요? 파란색 준비할까요? 그러면 분홍색이 여자, 파란색이 남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현대 들어오면서 색깔이 나눠진 거고, 옛날엔 동화에서도 그냥 남녀 모두 흰색을 입혔다고 해요. 그래서 선입견이 없었는데 동화에서도 남녀 어린아이나 뭐 어린이를 상징할 때 또 여자는 공주, 남자는 왕자 뭐 이런 식으로 상징화된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상품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이 상품화 때문에 많이 고정관념이 심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예전에 80년대에 3S 정책이라고 전두환이 했던 게 스포츠 스크린 섹스였어요. 그래서 자극적으로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뽕 시리즈 뭐 이런 게 있었고,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게 한창 유행할 때, 그럴 때 이제 터지셨어요? 그래서 성을 뭐 물레방아 도는 데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오늘 처음 듣거나 젊은 층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런 시대도 있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데, 이쪽이랑 이쪽 반응이 좀 나뉘어져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쪽은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이쪽은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혹시 갈라앉으신 건 아니죠? 별로. 예, 예. 그냥 청년 진보당이니까 앉으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지금 성에 대해서도 이제 좀 풀어지셨나 보네요, 몸이. 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그냥 우스갯으로 넘어가거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러니까 음지에서 얘기하거나 너무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성은 심각하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거예요. 농담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타고난 게 성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수자들, 성소수자 하면요,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것만 상징하지만 그 소수자들 중에서 장애인도 성적 소수자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모든 게 소수자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진보당이 왜 소수냐? 적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숫자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수자 하면 장애인의 성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성이 있고 문화적인 성이 있고 또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것만이 성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싶어하고 화장하고 싶어하고 또 여자가 머리 짧게 깎고 싶어하고 운동 좋아하고 이런 것도 성 중에 하나예요. 내가 꼭 그런 성을 갖고 싶다, 바뀌고 싶다, 이것만이 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뭐 하리수나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게 그런 연예인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한때라도 남자도 나 화장해보고 싶다, 여자라도 뭐 격한 운동을 해보고 싶다라든지 머리 짧게 갖고 싶고 뭐 속옷도 안 입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장애 쪽의 성은 어릴 때 부모님, 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은 부모님, 전문가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장애인들은 연애나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을 인정하지 않아야 그게 이어지는 거겠죠. 결혼도 안 하고. 그래, 성에 대해서 몰라야 되고,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장애인을 책임져 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부모가 다 책임을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지적장애인이나 특히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은 성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부모님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장애가 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기 취급을 받아요. 걷지 못하고 제 손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 취급을 하다 보니까 몸이 크고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어린애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적장애인 분들이나 또 지체장애인 분들이 청소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욕구가 제일 왕성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때 성적인 욕구를 드러내면 그때서야 얘가 문제가 있구나. 얘가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 데서나 해결하거나 뭐 자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남자나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또는 지적장애 여성 지적장애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가 덜컥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성이 문제시돼요. 장애인들은. 그래서 성이 자연스러운 것 이렇게 인식이 안 되고 너는 몰라야 되고 우리도 모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되고 진보당이 앞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의 성을 일일이 당이나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각자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은 이 옷 갈아입는 거부터가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곽승용 동지라고 아시나요? 예. 그 곽승용 동지라고 그 여러 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이 이거는 제가 그 페이스북에 부인이 소병일지를 쓰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라고 짐작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예, 그래서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러면 가족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병인을 쓰는데 옷 갈아입을 때, 씻겨줄 때, 이럴 때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 페이스북에 투명일지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남이 도와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옷 갈아입혀주고 화장실 해주고 이런 거 여자건 남자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남자를 당연히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가 도와줬어서 예, 엄마 아빠 다 도와주셨어서 남의 도움을 받는 거에 익숙했었는데 그분은 같은 여자 같은 동성 연령대 비슷하더라도 남의 손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불편한 게 맞지 이게 당연한 거지 내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옷을 갈아입을 때 그때부터 성이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구나. 환자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또 간병인이 됐든 활동지원사가 됐든 다 서로의 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또는 장애인 친구가 있건 또 비장애인 친구가 있건 누가 됐든지 성을 인식하고 해야 된다. 만나고 인정해줘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활동지원사가 생긴 지 지금 20년이 20년 정도 됐는데 정착이 된 지 20년 좀 넘었는데 초창기에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환자를 돌보는 건지 직업인지 좀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건지 간병인인지가 애매해서 봉사와 직업의 중간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애기 다루도 타고 내가 결정도 해주고 활동지원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빨래 세제를 넣는 것도 각자 다 취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넣냐, 뭘 넣냐 이런 것도 활동지원사들 다 결정을 해줬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죠. 장애인들이. 거기에 성을 더해서 이거는 활동지원 여기 혹시 공공노조 연대 분 계시나요? 예. 많이 계시나요? 공공연대가 활동지원사도 포함되죠? 예. 그리고 간병인도 포함되고 안 되나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포함이 되나요? 따로요? 그럼 활동지원사만? 노인?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활동지원사가 특히나 활동지원사분들이 처우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장애인이 많은 시간, 중증이면 그만큼의 시간에서 더해서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경증 장애인일 경우 시간이 좀 적으면 월급이 그만큼 적고 그렇다고 직장을 옮기면 그 전에 경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한다고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활동지원사가 드물어요. 더구나 젊은 층이 드물고 대부분 5, 6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이 많고요. 남녀 불문. 그러면 이분들이 젊은 장애인분들을 대할 때 더 아이처럼 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남자를 활동 지원을 할 경우가 많죠. 그럼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증이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부축해 주거나 이럴 때도 서로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장애인분들이 활동 지원은 들어서 옮기거나 또는 화장실을 도와주거나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남녀 성비가 안 맞으면 장애인분들이 남성일 경우 여성 활동 지원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 자립생활센터나 센터 소장님이나 이런 문제들은 시시하고 덮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 문제, 성비 문제 이런 걸 다 고민하다 고려하고 성에 대한 문제가 한 번 터지면 심각해지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진보당에서 해야 될 일은 장애인 성에 대해서 국가가 어렸을 때부터 상담을 해주는 전문 상담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 누구나 어떤 장애가 됐든 수화 전달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적 능력 수준에 맞는 상담도 가능한 분이 계셔야 되고 그런 장애인 전문 상담소가 설치가 돼서 부모님도 상담하고 복지사도 상담하고 활동지원사도 상담하고 이래서 성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을 진보당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전종덕 의원님이 당선인 시절에 제가 장애인 푸르나우성이라는 장애인 성문화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것에 대한 걸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장애인의 성은 아직까지 의식주에서 벗어난 거다. 이해 문제다, 사치다. 이렇게 취급이 돼서 성이라는 고정관념인 거죠. 그러니까 성이 남녀가 즐기는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이 얼마나 장애인 속에 또 활동보전 속에 깊이 관여가 돼 있는지를 인식하신다면 우리 국가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센터에 지원받을 근거가 없어서 지인 후원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국가 지원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자립생활센터가 운영을 국가에서 활동지원사한테 시급을 주면 거기서 몇 퍼센트를 30%인가를 떼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대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물론 비장애인의 정해진 시급보다는 높게 책정은 돼 있어요. 하지만 그 30%를 깎다 보면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자립생활센터 소장님들도 이게 사설 운영인지 그러니까 장사인지 공적인 업무인지 좀 그 사이에 계시겠죠. 이 자립생활센터도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진보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운영이 된 게 위탁인 거죠. 정부에서 위탁이 그래서 자립생활센터가 운영이 된 게 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도 소장이 바뀌질 않아요. 20 몇 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활동부조 월급에서 30% 뛴 걸로 인건비도 하고 센터 운영도 하시면서 그래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안정화가 돼버려서 타성에 젖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지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진보당만 이상한 당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심각하죠. 그래서 활동지원사 노조 이것도 자립생활센터 소장님들이 반대한다고 해요. 그것도 전장현 아시나요? 예, 전장현에서 자립생활센터 소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반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당에서는 모든 것을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성 이야기 하다 잠깐 여기를 했는데 성 상담소도 국가가 운영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적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립생활센터도 이런 성적인 문제, 활동 지원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분들이 어딜 가나 경력도 인정받고 직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공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진보당만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꼭 당직공직에 계시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 서울 노원구에 유일하게 서울에 구의원이 한 분 계세요. 최나영 의원님이 계셔서 노원구의 장애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에 노원하고 강서가 많은데 처음에 노원이 제일 많았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강서한테 뺏겼는데 지금 노원구에서 장애를 좀 만들어서 지금보다 장애인 할당도 채우고 강서도 이기고 그래볼까. 제가 그냥 저기 발판 달아갖고 좀 밀고 다니는 장애인분들 좀 생기는데 발판을 뛰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욕구가 생길까봐. 아무튼 그 강서하고 노원이 장애인이 많은데 거기에 임대주택과 복지관이 몰려 있어서 그래서 인구들이 그렇게 몰려 있는데, 아무튼 노원구의 장애인 그 상담소를 구에서나마라도 시작을 하려고 논의 중에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전정도 의원님과 논의를 했고요. 그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장애인성은 그 꼭 결혼과 연애와 결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옷을 갈아입히는 것, 뭐 부모님이 또 그 자기 결정권을 빼앗아가는 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각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사례는요, 지적장애인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못한다, 내 아이는 바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자궁을 적출한다거나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춰서, 또 중도장애가 되신 분들은 의사하고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호르몬 주사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춰서 성을 변환시키는, 그게 꼭 임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리할 때 불편하니까.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너무 할 일이 없으셨죠? 예, 여기 여성들이 생리할 때 활동지원사가 있고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비장애인 분들도 생리할 때 힘들잖아요, 여성분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생리할 때 그 패드를 대면 엉덩이, 제가 계속 몸을 흔드니까 지금 땀도 흘리잖아요. 엉덩이 계속 비비니까 뭐 강의라든지 모임을 갖고 집에 들어가면 엉덩이가 다 까져 있다든지 이런 것도 불편하고, 그 갈아입히는 것도 어린이 기저귀 갈아입히듯이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다 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강의할 때 활동지원사분들도 이런 성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활동지원사 커리큘럼에 성이 없어요. 예전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통합진보당 사건 아시나요? 2010년도에 우리 통합진보당 아세요? 예, 그때 그 전에 제가 활동지원사 교육 다닐 때 그때는 장애인성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종북 장애인으로 몰리면서 장애인으로 몰리면서 예, 그 파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생기지 않았는데 열심히 해서 다시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여기 이제 질문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다 또 제가 할게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걸 넣었어요. 장애인이라면 모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가? 이거는 아니라고 해야 정답은 맞아요. 그렇지만 또 두 번째랑 제가 합쳐서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드릴게요. 신체적인 장애가 직접 지능과 상관이 있는가? 없어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뇌송마비들이 안면장애와 언어장애 동반하니까 지적능력도 있겠다라고 짐작하는 것. 그건 안 되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그 소꿉놀이나 가베라고 하시나요? 예, 가베라는 그런 놀이가 있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못 해보셨구나. 예. 그 놀이기구예요. 놀이기구 중에 하나인데 또 그 흙장난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숨바꼭질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손을 움직이면서 지능이 발달하잖아요. 뭐 오른손을 많이 쓰면 자네가 발달하고 반대로.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런 그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손을 못 써서 지능이 좀 덜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 장애에 맞는 교육 환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통합교육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통합교육이 돼도 장애인은 좀 그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어서 더, 그 지능과 타고난 건 상관이 없는데, 그 문화적인 걸로 네, 연관성이 있게 되는 거죠. 혹시 몇 년 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청년진보다 보셨어요? 네.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 지적장애 친구 한 명 나오죠. 거기서의 이름은 제가 그쪽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은혜예요. 이은혜. 은혜 동지 정은혜구나. 정은혜가 은혜 동지가 은혜 친구가 어릴 때부터 저랑 알던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친구의 아버지가 장애인성 다큐를 최초로 만드신 감독님이세요. 다큐 감독님이세요. 거기에 제가 같이 하면서 알게 되신 분인데 그 분의 자녀가 이제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만든 그 아버님이 만든 다큐도 있어요. 그 다큐 시사회 때 제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은혜 친구가 뜨개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 것 뜨냐 그랬더니 우빈이 것 뜬대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드라마도 안 보고 그래서 누군지 몰랐다가 그 운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드라마에 같이 출연했던 김우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걸 뜨고 있다고. 그래서 뜨개질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로만 보면 은혜라는 친구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장애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얼굴이 다 똑같고요. 지능이 거의 다 똑같아요. 지적장애가 있는 자폐를 동반한 그런 장애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 그림도 그리고 화가라고 해요. 근데 사실 진짜 화가가 보기에는 그냥 애들 그림 같은 정도지만 아무튼 자기 표현을 그림으로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부모나 국가나 사회가 또는 친구가 이 은혜 친구한테 너는 못해. 그냥 집에 있어. 쟤랑 놀지 마. 학교도 못 다녀. 그림을 왜 그려? 뜨개질 단을 가면 제가 무섭거나 또는 누굴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바늘도 안 줘요. 그럼 그 친구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못하는 장애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안 했고 또 그 은혜동 친구의 어머니가 장차현실 씨라고 한겨레 만평을 그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또 부모님의 마인드가 뭐든지 해볼 수 있도록 자신감을 줬고 옆에서 케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역이 넓어진 거죠. 그 친구의. 그러니까 같은 장애라고 해도 부모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 유독 그래요. 부모님 잘 만나는 거. 시장에도 왜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죠. 그런 국가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이 결혼했을 경우도 옆에서나 이런 대리모라고 할 뻔했네. 데모, 큰일 날 뻔했네. 데모나 대부 형태로 주변에서 계신 분을 찾아서 시각장애인끼리 청각장애인끼리 결혼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 아기를 키웠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 제반 시설이 집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아이가 기기 시작할 무렵에 엄청 위험하죠. 어디로 기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뭐 방울을 달아놓을 수도 없고, 방울 달아놓는다 하더라도 위험한 경우가 많겠죠. 침대에 눕힐 때나 우유를 먹일 때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서 계속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외국에서는 주변 조력을 받아서, 물론 활동지원사도 있지만 국가에서 대부를 지정을 해줘서 자주 가서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장애인끼리 결혼을 해도 부모님도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성에 대해서도 인정할 거고 결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거고, 또 청각장애인 부부가 우리나라 일이에요. 청각장애인 부부가 애를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애도 청각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각장애는 유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아이가 열병을 앓거나 특별히 청각장애를 가질 만한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TV를 틀어놓고 보고 있어서 아이가 당연히 TV를 보고 있는 줄 알았대요, 부모님이. 근데 소리를 안 내고 음성으로 해놓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학교 들어갈 나이까지 몰랐던 거죠, 부모는. 그러면 이 친구가 청각에만 이상이 있겠냐? 아니에요. 집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언어장애도 생기겠죠. 그게 장애가 대물림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자녀로 둔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장애가 대물림될까봐 걱정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유전적인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장애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닌 외국 같은 경우에 청각장애인 부부가 결혼해도 아무 자녀가 한테까지 대물림 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한 교육, 또 부모가 될 수 있는 교육, 그게 다 성교육하고 이어지는 거겠죠. 이런 교육이 국가에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인간답고 장애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장애예요. 네. 그런데다 윤석열까지 장애니까 이 장애가 이럴 때 장애가 장애 비하가 아니라 윤석열 때까지 걸림돌이 되는 장애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었던 게 이 국가가 지금 대행체잖아요, 전부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좀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는 좋은 나라잖아요, 위치상.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김정은이 무서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똘끼 때문에. 자기도 자기 나라 국민은 못 건드리는데 자기 나라 국민의 총칼을 대는 그런 무서운 사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신력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정신력으로 지금까지의 장애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그래도 나라가 좋아져서 어르신분들, 그리고 전동 휠체어를 보면 그래도 국가가 이 전동 휠체어를 줘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됐다. 이거 국가가 안 줬어요. 제 돈으로 샀어요. 국가가 보조는 해줘요. 근데 이 휠체어의 가격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도 국가가 괜히 줄까요?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인데 그냥 해줬다고 생각을 하죠, 어르신분들이.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진보당에서 하면
정말 좋겠죠. 정권을 잡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국회의원들의 이나 당직 공직자들의 이 장애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고 많이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심심하셨죠? 예, 넘겨주세요. 아까 핸드폰도 보고 그러시던데 예, 직접 정치 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짧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피땀 어린 투쟁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요. 전장현이 하는 밑에서부터의 투쟁도 중요하고 그만큼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위에서의 정치로서의 장애인 지적 정치도 있어야 제가 전정덕 의원님한테 아무리 장애인 성의 정책에 대해서 또 친혜영 의원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한들 당사자가 직접 한 만큼 하겠습니까? 청년 진보당의 직접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 하는 게 우리 진보당의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는 거고 청년 진보당 운동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감수성에서 다르겠죠. 그렇게 감수성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운동을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직접 정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넘겨주세요. 실력을 했죠. 지금 하품하려다가 예. 노동자분들은 지금 민주노동당 때부터 많이 결집이 되셔서 그나마 많이 세력화가 된 편이에요. 이 장애인들이 볼 때는요. 노동자분들의 직접 정치는 거의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장애인들이 볼 때는. 많이 입성도 하셨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이 볼 때는. 노동자분들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하고 또 장애인 노동자들이 볼 때 또 많이 부족하죠.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장애인 직접 정치도 노동자, 또 농민, 서민, 빈민, 청년, 소수자 마찬가지죠. 이렇게 장애인들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은 지역에서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영예랑에는 장애가 있으시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심각한 장애라고, 예. 중증은 아니시지만 장애가 있으신데 작년에 제가 강의 왔을 때 후보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장애인 뭐라 그러죠? 그게 기탁금을 내는데 장애인이라 들레도 돼서 좋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저는 지하철도 그냥 이렇게 문 통과해서 다녀요. 무료로. 그런 걸 볼 때 어르신 분들이 옛날에는 저 지하철도 공짜로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할 말 있냐고 운동할 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도 세금 다 내요. 옷 살 때 세금 내고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거 다 내는데 단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저희도 세금을 당당히 내겠죠. 어르신 분들의 우대를 왜 하는데요?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리고 노동을 해왔던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 경로우대라는 게 있는데 장애인들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는 거죠. 무료로 해주는 것보다는 노동을 하고 그 가치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긴 좋죠. 근데 아무래도 비장애인과의 경쟁은 힘들기 때문에 할인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서 옛날에 제가 비례후보를 할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중증 장애인일수록 돈을 벌기 힘들고 그런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그걸 국가에서 보존해주지 못하겠고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 빈곤이 악순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정치의 의미가 이런 거를 직접 목소리를 내는 거. 근데 지역에서 나갈 수가 없죠. 힘들죠. 여기는 그쵸. 힘들죠. 예. 왜냐하면 그 일일이 직접 찾아다녀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눈도장 찍어야 되고 또 돈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례라는 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비례가 생긴 의미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전문가나 지역에서 나갈 수 없는 당사자, 약자들을 위해서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사진이 나올 때까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 예, 민주노동당에서 장애 비례 1번을 여성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 여성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법적인 용어는 여성 장애인이 맞습니다. 그 여성 장애인을 비례 1번으로 했던 이유가 가장 약자로 봤기 때문에 가장 정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출마할 수 없고 힘들고 그러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할당처럼 그렇게 한 거죠. 이쪽에 저 말고 옆에 보시면 곽정숙 의원님이 민주노동당 그 비례 1번으로 입성을 하셨었고요. 그 장애인 한 명이 입성을 함으로써 국회 입성함으로써 변화되는 거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도 낼 수 있죠. 장애로서의 목소리도 낼 수 있죠. 또 뭐 가족 중에 노동자가 있으면 노동자도 대변할 수 있죠. 하지만 비장애인은 장애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가진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주노동당에서의 좋은 그 여성장애인 비례를 1번으로 삼았던 그 가치는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 역학 관계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보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일단 저희가 많이 입성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여성장애인이 1번이었던 가치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와 가치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쪽에는 통합진보당 사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 설명은 생략하고 종북 장애인이 된 대표적인 지금 사진인데요. 비례 제가 7번이었어요. 근데 6번까지 당선이 되고 예, 7번이라서 낙선을 했는데 낙선된 것까지 그냥 국민들이 뽑는 거니까 비례는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선거 다다음 날인가부터 그 당내 투표잖아요. 우리 당은 당내 투표가 부정이다. 그래서 제가 7번이니까 20번까지 그때 비례를 뽑았는데 후보자들 전부 부정을 했으니까 사퇴를 해라. 그때 비례 6번까지니까 저희가 지역에서도 6명 정도 됐었죠. 그래서 12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3명인가요? 지역이 7명이죠, 그럼. 예. 그래서 13명이 국회의원인데 다 사퇴하면 비례는 없는 거잖아요. 그 20번까지 사퇴를 해라 했는데 1번이 사퇴를 하겠다고 했어요.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비례는 승계에 의해서 7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이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그 의석을 채워야 돼서 7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파적인 것,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를 7번이 가장 그 조커가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아무튼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다 사퇴를 해라. 거기에 같은 당이었던 분들도 나서서 여기는 지하 조직이 있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알기로 부정이 없었는데 내가 부정을 했으면 부정을 밝히면 제가 사퇴하겠다고 당내 농성을 하는 사진이에요.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저 당내 농성하면서 부끄러웠던 적이 처음이에요.
예, 이런 걸로 당내 농성을 해야 되나? 부정을 밝히려는데 부정은 안 밝히고 사퇴만 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예, 농성을 했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서로 상처도 되고 또 장애인이 더군다나 여성 장애인이 비례해서 이렇게 제가 7번 받은 이후에요. 정의당에서도 그 어떤 분이 여성 장애인 7번 받으셨어요. 그래서 6번까지 되고 거기도 7번이 안 됐어요. 그 7번이 뭐 외국에서는 럭키세븐인데 제가 좀 안 좋은 사례를 남긴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이유로 장애인 직접 정치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이 갖고 있는 소수 약자의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인 거, 또 그 정책적인 거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진보당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마지막 저와 진보당 장애인위원회와 장애평등교육의 목적입니다. 장애인은 진보집권의 당당한 춤이고요. 장애인 직접 정치와 정치 세력화로 진보집권 앞당기자라는 게 저희의 장애인위원회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화 전달 또는 자막이라도 넣어주셔야 혹시라도 농아인, 청각장애인이 오셨을 때 여기는 내가 또 와도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여기 장애 화장실이 있다는 걸 저한테 굉장히 여기 시당 위원장님과 임원분들이 자랑하셨거든요. 예, 그거 저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세력화 만들 수 있게 당직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세요. 예, 성에 대한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저번에 축하영 의원님께 들은 건데요. 그분이 은행이었나? 은행 입구 램프 문제도 그렇고 입구 넓이 문제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철퇴를 타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거를 고쳐내셨다, 해결내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지역에서 물론 집의 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에서 조례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해결하기 쉽고 우리 해결하려는 운동을 위해서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 단계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네. 말씀이시죠. 제가 질문보다 해석 잘했죠. 글쎄요, 제가 서울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웬만큼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인천에 왔는데도요. 신호등이 밑에 바닥에도 들어오더라고요. 노원구는 돼 있는데 어떤 지역은 안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눈높이가 낮은데 장애인 눈높이 맞춘 것 중에 하나고 또 노원구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한 택시 운행이라든지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성인들 위주로 많이 타다 보니까 아동을 위해서 특별히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의가 제기가 돼서 조례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글쎄 서울은 크게 아직 큰 운동을 하면 서울이 먼저 되기 때문에 지금 기초 단위에서의 조례는 장애인 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좀 요구나 욕구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립생활센터 정착이 좀 조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법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필요한 거, 진보당에서 필요한 건 자립생활센터 조례인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휠체어 얘기하셨는데 그 전동 휠체어 지원이 제가 아는 거는 어떤 그 종류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한 90%까지 많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건 뭐 아까 3분의 1 얘기를 하셔서 이게 뭐 차이가 많이 있는 건가요? 혹시 어떤 분한테 들으셨을까요? 그 시골에 이렇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쌩쌩 타고 다니시는 그런 스쿠터. 이 앞에 오토바이처럼 생긴 거. 말고 휠체어요? 집에 이제 나이 드신 분 중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동 휠체어를 지원할 수 있는 저희 알아보면 한 80%, 90%까지 지원이 될 거다 이렇게 이거는 장애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요양으로 장기 요양보험으로 요양 기급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고 장애인한테 하는 거는 또 다른 재원이 다른 거고요. 보험부에서 나오고 어르신들한테 나오는 건 장기 요양보험에서 따로 보험을 10% 이상 지원. 제가 답변 드릴 게 아니었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구마다 좀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좀 더 많이 나오고요. 근데 휠체어 가격이 엄청 높아요. 전동 휠체어 가격이 대부분 500선이에요. 평균이 1000대도 있고, 장에 따라서 또 자기 몸에 맞는 거. 근데 평균 500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60만 원 정도고요. 수급자가 아니면 1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 적용해서. 네. 그래서 그 90%는 저희 장애인의 꿈입니다. 꼭 필요한 이게 보조기구가 아니라 다리와 같은 건데 국가에서 이런 것도 좀 실생활에 맞게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윤석열 그 탄핵 시대가 빨리 끝나서 저희들이 좀 기운나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애분들 교육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네. 오늘 2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 강사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종 월급에서 30%뛴 걸로 인건비도 센터 운영도 하시면서 그래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안정화가 돼버려서 타성에 젖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지금 저만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진보당만 이상한 당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심각하죠. 그래서 활동지원사 노조 이것도 자립생활센터 소장님들이 반대한다고 해요. 그것도 전장현 아시나요? 예, 전장현에서 자립생활센터 소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반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당에서는 모든 것을 그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성 이야기 하다 잠깐 여기를 했는데 성 상담소도 국가가 운영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적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립생활센터도 이런 성적인 문제, 활동 지원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분들이 어딜 가나 경력도 인정받고 직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공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진보당만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꼭 당직공직에 계시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에 유일하게 서울에 구의원이 한 분 계세요. 최나영 의원님이 계셔서 노원구의 장애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에 노원하고 강서가 많은데 처음에 노원이 제일 많았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강서한테 뺏겼는데
지금 노원구에서 장애를 좀 만들어서 지금보다 장애인 할당도 채우고 강서도 이기고 그래 보니까 제가 그냥 저기 발판 달아갖고 좀 밀고 다니는 장애인분들 좀 생기는데 발판을 뛰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욕구가 생길까봐. 아무튼 그 강서하고 노원이 장애인이 많은데 거기에 임대주택과 복지관이 몰려 있어서 그래서 인구들이 그렇게 몰려 있는데 아무튼 노원구의 장애인 그 상담소를 구에서라도 시작을 하려고 논의 중에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전정도 의원님과 논의를 했고요. 그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장애인성은 그 꼭 결혼과 연애와 결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옷을 갈아입히는 것, 뭐 부모님이 또 그 자기 결정권을 빼앗아가는 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각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사례는요. 지적장애인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못한다. 내 아이는 바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자궁을 적출한다거나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춰서 또 중도장애가 되신 분들은 의사하고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호르몬 주사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춰서 성을 변환시키는 그게 꼭 임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리할 때 불편하니까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너무 할 일이 없으셨죠? 예, 여기 여성들이 생리할 때 활동지원서가 있고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비장애인 분들도 생리할 때 힘들잖아요, 여성분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생리할 때 그 패드를 대면 엉덩이 제가 계속 몸을 흔드니까 지금 땀도 흘리잖아요. 엉덩이 계속 비비니까 뭐 강의라든지 모임을 갖고 집에 들어가면 엉덩이가 다 까져 있다든지 이런 것도 불편하고 그 갈아입히는 것도 어린이 기저귀 갈아입히듯이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다 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강의할 때 활동지원사분들도 이런 성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커리큘럼에 활동지원사 커리큘럼에 성이 없어요. 예전에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통합진보당 사건 아시나요? 2010년도에 우리 청년진보당 아세요? 예, 그때 그 전에 제가 활동지원사 교육 다닐 때 그때는 장애인성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종북 장애인으로 몰리면서 장애인으로 몰리면서 예, 그 파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생기지 않았는데 열심히 해서 다시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여기 이제 질문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다 또 제가 할게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걸 넣었어요. 장애인이라면 모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가? 이거는 아니라고 해야 정답은 맞아요. 그렇지만 또 두 번째랑 제가 합쳐서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드릴게요. 신체적인 장애가 직접 지능과 상관이 있는가? 없어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뇌성마비들이 안면장애와 언어장애를 동반하니까 지적능력도 있겠다라고 짐작하는 것. 그건 안 되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그 소꿉놀이나 가베라고 아시나요? 예, 가베라는 그런 놀이가 있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못 해보셨구나. 예. 그 놀이기구예요. 놀이기구 중에 하나인데 또 그 흙장난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숨바꼭질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손을 움직이면서 지능이 발달하잖아요. 뭐 오른손을 많이 쓰면 자네가 발달하고 반대로.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런 그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손을 못 써서 지능이 좀 덜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 장애에 맞는 교육 환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통합교육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통합교육이 돼도 장애인은 좀 그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어서 더, 그 지능과 타고난 건 상관이 없는데, 그 문화적인 걸로 네, 연관성이 있게 되는 거죠. 혹시 몇 년 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청년진보다 보셨어요? 네.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 지적장애 친구 한 명 나오죠. 거기서의 이름은 제가 그쪽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은혜예요. 이은혜. 은혜 동지 정은혜구나. 정은혜가 은혜 동지가 은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저랑 알던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친구의 아버지가 장애인성 다큐를 최초로 만드신 감독님이세요. 다큐 감독님이세요. 거기에 제가 같이 하면서 알게 되신 분인데 그 분의 자녀가 이제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만든 그 아버님이 만든 다큐도 있어요. 그 다큐 시사회 때 제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은혜 친구가 뜨개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 것 뜨냐 그랬더니 우빈이 것 뜬대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드라마도 안 보고 그래서 누군지 몰랐다가 그 우니가 누구냐 그랬더니 드라마에 같이 출연했던 김우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걸 뜨고 있다고. 그래서 뜨개질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로만 보면 은혜라는 친구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장애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얼굴이 다 똑같고요. 지능이 거의 다 똑같아요. 지적장애가 있는 자폐를 동반한 그런 장애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 그림도 그리고 화가라고 해요. 근데 사실 진짜 화가가 보기에는 그냥 애들 그림 같은 정도지만 아무튼 자기 표현을 그림으로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부모나 국가나 사회가 또는 친구가 이 은혜 친구한테 너는 못해. 그냥 집에 있어. 쟤랑 놀지 마. 학교도 못 다녀. 그림을 왜 그려? 뜨개질 바늘 가면 제가 무섭거나 또는 누굴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바늘도 안 줘요. 그럼 그 친구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못하는 장애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안 했고 또 그 은혜동 친구의 어머니가 장차현실 씨라고 한겨레 만평을 그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또 부모님의 마인드가 뭐든지 해볼 수 있도록 자신감을 줬고 옆에서 케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역이 넓어진 거죠. 그 친구의. 그러니까 같은 장애라고 해도 부모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 유독 그래요. 부모님 잘 만나는 거. 시장에도 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죠. 그런 국가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이 결혼했을 경우도 옆에서나 이런 대리모라고 할 뻔했네. 데모 큰일 날 뻔했네. 데모나 대부 형태로 주변에서 계신 분을 찾아서 시각장애인끼리 청각장애인끼리 결혼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 아기를 키웠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 제반 시설이 집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아이가 기기 시작할 무렵에 엄청 위험하죠. 어디로 기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방울을 달아놓을 수도 없고 방울 달아놓는다 하더라도 위험한 경우도 많겠죠. 침대에 눕힐 때나 우유를 먹일 때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서
계속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외부에서는 주변 조력을 받아서 물론 활동지원사도 있지만 국가에서 대부를 지정을 해줘서 자주 가서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장애인끼리 결혼을 해도 부모님도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성에 대해서도 인정할 거고 결혼에 대해서도 인정할 거고 또 청각장애인 부부가 우리나라 일이에요. 청각장애인 부부가 애를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애도 청각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각장애는 유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아이가 열병을 앓거나 특별히 청각장애를 가질 만한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TV를 틀어놓고 보고 있어서 아이가 당연히 TV를 보고 있는 줄 알았대요, 부모님이. 근데 소리를 안 내고 음성으로 해놓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학교 들어갈 나이까지 몰랐던 거죠, 부모는. 그러면 이 친구가 청각에만 이상이 있겠냐? 아니에요. 집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언어장애도 생기겠죠. 그게 장애가 대물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자녀로 둔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장애가 대물림 될까봐 걱정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유전적인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장애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닌 외국 같은 경우에 청각장애인 부부가 결혼해도 아무 자녀가 한테까지 대물림 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한 교육 또 부모가 될 수 있는 교육 그게 다 성교육하고 이어지는 거겠죠. 이런 교육이 국가에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인간답고 장애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장애예요. 네. 그런데다 윤석열까지 장애니까 이 장애가 이럴 때 장애가 장애 비하가 아니라 윤석열 때까지 걸림돌이 되는 장애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었던 게 이 국가가 지금 대응의 대응체제잖아요, 전부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그 어지러운 틈을 타서 좀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외국 우리가 외세의 그 침략을 받는 좋은 나라잖아요, 위치상.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저기 김정은이 무서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똘끼 때문에 자기도 자기 나라 국민은 못 건드리는데 자기 나라를 국민의 총칼을 대는 그런 무서운 사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신력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정신력으로 지금까지의 장애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그래도 나라가 좋아져서 어르신분들 그리고 이 전동 휠체어를 보면 그래도 국가가 이 전동 휠체어를 줘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됐다. 이거 국가가 안 줬어요. 제 돈으로 샀어요. 국가가 보조는 해줘요. 근데 이 휠체어의 가격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 국가가 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도 국가가 괜히 줄까요?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인데 그냥 해줬다고 생각을 하죠, 어르신분들이.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진보당에서 하면 정말 좋겠죠. 정권을 잡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국회의원들이나 당직 공직자들의 이 장애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고 많이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심심하셨죠? 예, 넘겨주세요. 아까 핸드폰도 보고 그러시던데 직접 정치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짧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피땀 어린 투쟁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요. 전장현이 하는 밑에서부터의 투쟁도 중요하고 그만큼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위에서의 정치로서의 장애인 지적 정치도 있어야 제가 전정덕 의원님한테 아무리 장애인 성의 정책에 대해서 또 친혜영 의원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한들 당사자가 직접 한 만큼 하겠습니까? 청년 진보당의 직접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 하는 게 우리 진보당의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는 거고, 그 진보당 운동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감수성에서 다르겠죠. 그렇게 감수성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운동을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직접 정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넘겨주세요. 실력을 했죠. 지금 하품하려다가 예. 노동자분들은 지금 민주노동당 때부터 많이 결집이 되셔서 그나마 많이 세력화가 된 편이에요. 이 장애인들이 볼 때는요, 노동자분들의 직접 정치는 거의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장애인들이 볼 때는. 많이 입성도 하셨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이 볼 때는. 노동자분들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하고, 또 장애인 노동자들이 볼 때 또 많이 부족하죠.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장애인 직접 정치도 노동자, 또 농민, 서민, 빈민, 청년, 소수자 마찬가지죠. 이렇게 장애인들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은 지역에서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용해랑에도 장애가 있으시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심각한 장애라고, 예, 중증은 아니시지만 장애가 있으신데 작년에 제가 강의 왔을 때 후보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장애인 그 뭐라 그러죠? 그게 기타금을 내는데 장애인이라 들레도 돼서 좋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저는 지하철도 그냥 이렇게 문 통과해서 다녀요. 무료로. 그런 걸 볼 때 어르신분들이 옛날에는 저 지하철도 공짜로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할 말 있냐고 운동할 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도 세금 다 내요. 옷 살 때 세금 내고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거 다 내는데 단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저희도 세금을 당당히 내겠죠. 어르신분들의 우대를 왜 하는데요?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리고 노동을 해왔던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 경로우대라는 게 있는데 장애인들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는 거죠. 무료로 해주는 것보다는 노동을 하고 그 가치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긴 좋죠. 근데 아무래도 비장애인과의 경쟁은 힘들기 때문에 할인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년에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서 옛날에 제가 비례후보를 할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중증 장애인일수록 돈을 벌기 힘들고 그런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그걸 국가에서 보존해주지 못하겠고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 빈곤이 악순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정치의 의미가 이런 거를 직접 목소리를 내는 거. 근데 지역에서 나갈 수가 없죠. 힘들죠. 여기는 그쵸. 힘들죠. 예. 왜냐하면 그 일일이 직접 찾아다녀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눈도장 찍어야 되고 또 돈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례라는 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비례가 생긴 의미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전문가나 지역에서 나갈 수 없는 당사자, 약자들을 위해서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사진이 나올 때까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 예, 민주노동당에서 장애 비례 1번을 여성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 여성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법적인 용어는 여성 장애인이 맞습니다. 그 여성 장애인을 비례 1번으로 했던 이유가 가장 약자로 봤기 때문에, 가장 정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출마할 수 없고 힘들고, 그러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할당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저 말고 옆에 보시면 곽정숙 의원님이 민주노동당 그 비례 1번으로 입성을 하셨었고요. 그 장애인 한 명이 입성을 함으로써, 국회 입성함으로써 변화되는 거,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도 낼 수 있죠. 장애로서의 목소리도 낼 수 있죠. 또 뭐 가족 중에 노동자가 있으면 노동자도 대변할 수 있죠. 하지만 비장애인은 장애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가진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주노동당에서의 좋은 그 여성 장애인 비례를 1번으로 삼았던 그 가치는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 역학 관계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보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일단 저희가 많이 입성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여성 장애인이 1번이었던 가치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와 가치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쪽에는 통합진보당 사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 설명은 생략하고 종북 장애인이 된 대표적인 지금 사진인데요. 비례 제가 7번이었어요. 근데 6번까지 당선이 되고, 예, 7번이라서 낙선을 했는데, 낙선된 것까지 그냥 국민들이 뽑는 거니까 비례는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선거 다다음 날인가부터 그 당내 투표잖아요. 우리 당은 당내 투표가 부정이다. 그래서 제가 7번이니까 20번까지 그때 비례를 뽑았는데 후보자들 전부 부정을 했으니까 사퇴를 해라. 그때 비례 6번까지니까 저희가 지역에서도 6명 정도 됐었죠. 그래서 12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3명인가요? 지역이 7명이죠, 그럼. 예. 그래서 13명이 국회의원인데 다 사퇴하면 비례는 없는 거잖아요. 그 20번까지 사퇴를 해라 했는데 1번이 사퇴를 하겠다고 했어요.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비례는 승계에 의해서 7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이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그 의석을 채워야 돼서 7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파적인 것,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를 7번이 가장 그 조커가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아무튼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다 사퇴를 해라. 거기에 같은 당이었던 분들도 나서서 여기는 지하 조직이 있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알기로 부정이 없었는데 내가 부정을 했으면 부정을 밝히면 제가 사퇴하겠다고 당내 농성을 하는 사진이에요.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저 당내 농성하면서 부끄러웠던 적이 처음이에요. 예, 이런 걸로 당내 농성을 해야 되나? 부정을 밝히려는데 부정은 안 밝히고 사퇴만 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농성을 했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서로 상처도 되고 또 장애인이 더군다나 여성 장애인이 비례해서 이렇게 제가 7번 받은 이후에요. 정의당에서도 어떤 분이 여성 장애인 7번 받으셨어요. 그래서 6번까지 되고 거기도 7번이 안 됐어요. 그 7번이 외국에서 럭키세 분인데 제가 좀 안 좋은 사례를 남긴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이유로 장애인 직접 정치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이 갖고 있는 소수 약자의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인 거
또 그 정책적인 거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진보당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마지막 제 그 저와 진보당 장애인위원회와 장애평등교육의 목적입니다. 장애인은 진보주권의 당당한 축이고요. 장애인 직접 정치와 정치 세력화로 진보주권 앞당기자라는 게 저희의 그 장애인위원회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화 전달 또는 자막이라도 넣어주셔야 혹시라도 농아인, 청각장애인이 오셨을 때 여기는 내가 또 와도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여기 장애 화장실이 있다는 걸 저한테 굉장히 여기 시당 위원장님과 이하 임원분들이 자랑하셨거든요. 예, 그거 저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세력화 만들 수 있게 당직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세요. 예, 그 성에 대한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저번에 축하영 의원님께 들은 건데요. 그분이 은행이었나? 은행 입구 램프 문제도 그렇고 입구 넓이 문제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철퇴를 타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거를 고쳐내셨다, 해결내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지역에서 물론 지역의 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에서 조례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해결하기 쉽고 우리 해결하려는 운동을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 단계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네. 말씀이시죠. 제가 질문보다 해석 잘했죠. 글쎄요, 제가 서울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웬만큼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인천에 왔는데도요. 신호등이 밑에 바닥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 노원구는 돼 있는데 어떤 지역은 안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눈높이가 낮은데 장애인 눈높이 맞춘 것 중에 하나고 또 노원구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한 택시 운행이라든지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성인들 위주로 많이 타다 보니까 아동을 위해서 특별히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의가 제기가 돼서 조례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글쎄 서울은 크게 아직 큰 운동을 하면 서울이 먼저 되기 때문에 지금 기초 단위에서의 조례는 장애인 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좀 요구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립생활센터 정착이 좀 조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법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필요한 거, 진보당에서 필요한 건 자립생활센터 조례인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전동 휠체어 지원이 제가 아는 거는 어떤 종류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한 90%까지 많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건 뭐 아까 3분의 1 얘기를 하셔서 이게 뭐 차이가 많이 있는 혹시 어떤 분한테 들으셨을까요? 시골에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쌩쌩 타고 다니시는 그런 스쿠터. 이 앞에 오토바이처럼 생긴 거. 휠체어요? 집에 이제 나이 드신 분 중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동 휠체어를 지원할 수 있는 저희 알아보면 한 80%, 90%까지 지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 이거는 장애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요양으로
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 기급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고 장애인한테 하는 거는 또 다른 지원이 다른 거고요. 보험부에서 나오고 어르신들한테 나오는 건 장기요양보험에서 따로 10% 이상 지원. 아, 제가 답변 드릴 게 아니었네요. 아, 그런 것도 있고, 또 구마다 좀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좀 더 많이 나오고요. 근데 휠체어 가격이 엄청 높아요. 전동 휠체어 가격이 대부분 500선이에요. 평균이 1000대도 있고, 장애에 따라서 또 자기 몸에 맞는 거. 근데 평균 500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60만 원 정도고요. 수급자가 아니면 1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 적용해서. 네. 그래서 그 90%는 저희 장애인의 꿈입니다. 꼭 필요한 이게 보조기구가 아니라 다리와 같은 건데 국가에서 이런 것도 좀 실생활에 맞게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윤석열 그 탄핵 시대가 빨리 끝나서 저희들이 좀 기운나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애평등 교육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네. 오늘 2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 강사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